안녕하십니까. 브레인 트레이너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김대영입니다. 네, 오늘은 1과목 두뇌의 구조와 기능 6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제 두뇌의 구조와 기능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가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부터 여러 가지 지각, 그리고 운동, 정서, 언어, 사회성, 다양한 이런 뇌에 대한 기능을 배워보았습니다. 우리의 뇌는 변화하는 이런 다양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년의 진화를 통해서 다양한 발달을 이루었는데요. 오늘 6번째 시간은 이 고등인지 기능 그리고 변화하는 뇌라는 주제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바로 우리 고등 지능 중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언어라는 내용입니다. 언어의 기능, 뇌의 언어 중추 등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성과 관련된 두뇌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또 생애 초기 이런 두뇌 발달을 이해할 수 있다. 또 기억의 종류와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노화의 이런 특성 및 신경계의 이런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쭉 보시니까 어떠시나요? 언어라는 것, 우리 인간만이 물론 동물들도 이제 아주 간단한 이런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인간은 아주 다양하게 또 표현이라든가 그런 특별한 기능들을 발전시켰죠. 또한 이런 사회성, 우리 현대의 문명이 굉장히 발전되고 있는데요. 그 속에 이런 사회성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생애 초기 이런 두뇌 발달, 그리고 또 저희가 이런 학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기억을 잘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이런 기억의 종류와 특성, 그리고 뇌가 계속 변화한다는 그런 성질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바로 이제 언어입니다. 또 말을 굉장히 잘하는 분들 보면 부럽고 언변이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뭐 그런 내용보다는 이제 우리 뇌 구조학적으로 어떤 부위가 어떤 뇌를 언어와 관련된 그런 부위를 담당하고 있고 또한 이런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러한 뇌 구조적인 측면으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레인 트레이너로서 어떤 뭐 치매 예방 또 나이가 들면서 이런 언어 장애가 생겼을 때 어떤 두뇌 훈련을 이렇게 적용해야 할지 그런 아는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언어의 그런 개념을 한번 쭉 그냥 가볍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언어라는 것은 이런 생각이나 느낌 또 의도를 드러내거나 타인에게 이런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뇌가 만든 이런 상징적인 도구다. 그렇죠? 또 언어의 의사소통 이런 기능은 바로 이제 우리 사회성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각 배울 때 바로 지각 중에서 이 청각이 바로 이런 사회성에 아주 중요한 그런 감각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런 사회성의 기초가 되어서 강력한 이런 공동체 형성을 가능하게 했다. 인류가 이렇게 발달한 게 언어라는 걸 이렇게 기록하게 되면서 그 전에 많은 그런 지식들, 경험들을 이제 후세에 이렇게 물려주게 되면서 저희가 굉장히 발전하게 되었죠. 바로 문자 및 이런 기록의 발달은 지식의 공유라든가 보존, 축적을 가능하게 하여서 문명의 이런 발생을 촉진을 했습니다. 언어는 바로 인간의 사고를 향상시켜 정교하게 만들고 추상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 언어는 어떤 반응을 지연하는 기제로 진화가 되었습니다. 그냥 동물 같은 경우는 본능적으로 거기에 반응을 하는데 또 조금 고민해가지고 차후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죠. 바로 이 동물은 주로 반사적인 행동, 이런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데 바로 인간은 자극에 대해서 반응 지연, 바로 언어를 통해 계획하고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배우기 전에 어떤 유아들은
네, 동물처럼 바로 감각 입력에 의해 촉발된 어떤 반사적인 행동만을 주로 합니다. 하지만 언어를 습득한 후에는 이런 행동이 감각이 아닌 바로 이 생각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이제 언어와 어떤 뇌에 대한 부분, 네,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최근에는 우리가 뭐 이 fMRI나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뇌 부위를 연구를 했지만, 네, 기존에는 이런 연구들을 하기가 이제 또 어려웠습니다. 또 윤리적인 측면으로 우리의 사람의 이제 뭐 죽은 사람도 이걸 해부하는 것을 이제 굉장히 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체에 대한 연구, 또 특히 뇌에 대한 연구는 더욱더 어려웠는데요. 이제 보시겠지만 주로 이제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통해서 뇌가 이런 부위를 이런 영역을 담당하고 있구나, 그런 걸 확인하게 되었죠. 언어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네, 먼저 이제 언어와 뇌에 대한 부분인데요. 바로 이 언어는, 네, 우리 시각과 청각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뇌로 들어오고, 또한 운동 시스템을 통해서 음성과 기록으로 표현한다. 네, 우리 시각을 통해서 또 글을 볼 수가 있고, 또 청각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고, 또한 운동 시스템, 네, 음성을 통해서 또 말할 수 있고, 또 손을 통해서 기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언어가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 있었는데 잘 알고 계시죠? 네, 이미 잘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언어의 본질은 그래서 바로 이런 감각 시스템과 운동 시스템 사이에 뇌의 처리 과정에 있다. 네, 바로 이 언어라는 것, 네, 우리 진화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이 복잡한 시스템을 이 뇌가 만들어낸 거죠. 언어와 관련된 이런 뇌의 기전은 바로 뇌 손상으로 언어 장애가 이런 생긴 연구들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뇌 손상에 의해서 말하기, 또한 이해를 포함한 이런 언어의 다양한 측면들이 바로 선택적으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은 바로 언어가 해부학적으로, 네, 바로 구분된 단계들을 거쳐서 처리됨을 시사한다. 네, 그래서 말하기라든가 이해하기라든가 이런 그런 부분들이, 네, 이제 별도의 영역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바로 이 언어는 이제 대뇌피질의 바로 이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을 바로 중심으로 생성한다 해서, 이 언어도 마찬가지고 이제 처음 접하신 분들은 바로 이런 브로카, 또 베르니케 이런 용어들이 이제 우리 한글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색하고 또 공부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이런 뇌 영역들처럼. 네, 이제 보통 연구했을 때 그 연구를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네, 그런 영예를 주게 되죠. 바로 이 언어 영역의 이 브로카, 이 베르니케도 바로 이제 사람 이름입니다. 이 브로카는, 네, 우리 프랑스의, 네, 의사였고요. 네, 처음에 이제 어떤 환자들을 계속 치료하다 보니까 네,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긴 거죠. 네, 그런 걸 발견했고, 이제 베르니케도 이 독일의 이런 신경정신과 의사인데, 또 이제 어떤 환자들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음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브레인트레이너 공부하는 분들도 어떤 훈련을 시키다가, 네, 또 그런 것을 발견하면 또 연구해 보면 또 인류사에 아주 굉장한 그런 업적을 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주 위대한 발견도 사소한 그런 관심에서 또 발견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브로카라는 의사가 발견된 브로카 영역은 어디 있냐면 바로 하전두엽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두엽의 아래쪽인데, 특히나 보통의 이제 뭐 90% 이상의 사람들의 이 언어 영역이 다 우리의 이 잔해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디일까요? 한번, 네, 손을 들어서 한번 만져보십시오. 이 좌측에 우리 전두엽 앞쪽에 있는 이 뇌 쪽에서 이 좌측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브로카가 발견한 이 언어 영역은 뭐냐면 바로 운동 언어 영역이다. 발음이라고 적혀 있죠. 바로 발음을 하는, 네, 운동을 이렇게 언어를 말하는 영역과 이렇게 관련이 있습니다. 네,
또 베르니케 영역은 우리 베르니케가 발견한 영역은 바로 이 좌측에 이 상축두엽, 우리 옆에 우리 청각을 담당하는 이 축두엽의 뒤쪽, 그리고 하두정엽의 이제 같이 위치해 있다. 우리 두정엽이죠. 네, 두정엽의 좀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네, 그림을 보면서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베르니케 영역은 바로 우리 감각 언어 영역을 담당한다. 네, 바로 문자를 네, 듣거나 읽어서 해독한다. 네, 주로 이해하는 능력과 좀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언어 영역은 또 별도로 하나씩 각각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로 브로카 영역과 이 베르니케 영역은 서로 연결되어 말을 할 때 함께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듣고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며 단어를 읽고 발음하며 또한 의미를 네,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림 한번 네, 보겠습니다. 네, 바로 지금 네, 우리 좌측 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브로카 영역은 네, 우리 운동피질 바로 뒤쪽이 이 중심구였지 않습니까? 그 중심구의 이 앞쪽이 바로 이 전두엽인데 이 전두엽의 좌측 네, 아래쪽에 지금 브로카 영역이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뭔가 뭐 뇌졸중이나 뇌출혈 그런 걸로 예, 이제 신경 세포가 파괴가 되면 이런 이제 장애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뭔가 언어의 발음이나 그런 게 좀 어려웠을 때 이런 브로카 영역의 이상과 이렇게 관련 지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또 아래쪽에 베르니케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척두엽과 두정엽에 함께 이렇게 위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부위가 그런 언어의 발음과 이해를 담당을 하는데요. 바로 그 부위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실어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브로카 실어증과 베르니케 실어증이 있고 또 뭐 전도성 또 광범위한 이런 실어증이 있는데요. 네,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와 이런 뇌 사이의 이런 상호 관계 연구 방법은 네, 언어 기능 장애와 특정 부위의 손상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여러 형태의 이런 실어증은 언어가 뇌의 다른 부위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처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실어증의 먼저 간단한 특징을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브로카는 이 전두엽, 아까 그런 운동 연합피질의 이런 손상과 관련이 있고요. 그런데도 이제 발음은 못하지만 어떤 말을 들으면 이해도가 좋고, 네, 근데 말하기가 안 돼서 그래서 이 브로카 실어증을 보통 눌변 실어증이다. 이 말을 잘 못해서 네, 그러지만 이제 문법은 또 잘 이해를 한다. 네, 베르니케는 아까 두정엽의 뒤쪽이 이제 손상을 입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이해 영역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유창하게 또 말을 하고 또 문법적이긴 하지만 무의미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전도성 실어증은 바로 이 통합 신경 다발의 손상. 이해도는 좋지만 또 유창하고 문법적이지만 어떤 말을 반복하는 그런 장애가 일어납니다. 또한 이제 광범위한 이런 대뇌 피질의 손상, 축두엽과 두정엽 일부가 손상되었을 때 이해도도 낮고 또한 말도 거의 안 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보면 이제 브로카 실어증은 네, 이런 말을 듣거나 또 읽을 수가 있으나 네, 그러니까 읽을 수는 있는데 이게 말하는 데는 또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운동 또는 그래서 이 눌변 실어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 베르니케가 이 발견한 바로 이 베르니케 실어증은 유창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용이 이치에 맞지 않고 횡설수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 이해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문법이 안 맞는 거죠. 뭐 나는 학교를 갔습니다 해야 되는데 나는 학교를 누워서 갔는데 뭐 이렇게 이 문법적으로 이치에 안 맞는 말을 의사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네, 두정엽과 이 축두엽 쪽에 있는 베르니케 어떤
영역이 이제 손상을 입게 된 거죠. 네, 전도성 실어증은 브로카 영역과 이런 베르니케 영역을 바로 이 연결하는 축삭 다발인 이런 통합 신경 다발 부위의 손상을 나타납니다. 또 단어를 반복하는데 네, 어려움이 있고요. 근데 이제 놀라운 게 우리가 이제 수화를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마찬가지로 이쪽 부위에 손상이 있으면 손을 움직이는 데는 이상이 없는데 그걸 말로 표현하려고 하면 네, 그 동작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신기하죠? 네, 말을 하는 사람의 바로 이 실어증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언어에 대해서 네, 저희가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이제 다음은 바로 이 사회성입니다. 네, 우리의 사회성. 네. 야, 우리 또 사회생활하면 막 와, 쟤는 사회성이 좋아. 막 이렇게도 하고 조금 사회성이 떨어져. 네, 우리가 현재 뭐 혼자서 이렇게 살 수 없는 시대다 보니까 네, 남들하고의 관계가 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또 사람들과 네, 잘 지낼 수 있는 이 사회성이 인류 문화에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인류 역사에서 바로 이런 집단의 이런 결속은 생존에 아주 매우 중요한 이런 요소가 됩니다. 네. 바로 사회성은 현대에서도 바로 이 성공적인 삶에 있어서 아주 여전히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네. 그 사회에서 이게 막 적응을 못하고 하면 네, 이 생활하고 지내기가 쉽지가 않죠. 정신질환은 그래서 결국 이런 사회적인 위축과 고립으로 종결이 됩니다. 사회적 지능이라는 것은 바로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한 공감하는 능력, 또한 효율적인 방식으로 욕구를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포함하죠. 또 아주 말은 이렇게 간단하게 적지만 또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죠? 또 뭐 타인의 입장을 이해해서 계속 배려만 하다 보면 네, 계속 손해만 또 볼 수는 없는 거고 적절하게 네, 그런 것들을 잘해야 되는데요. 네, 바로 주의, 지각, 정서, 이런 동기, 네, 기억, 운동, 언어 등 바로 많은 인지 능력이 네, 관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사회생활을 잘하려고 그러면 이 다양한 뇌가 이렇게 복잡하게 네, 연결되고 관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성은 바로 여러 두뇌 구조와 이런 시스템의 작용으로 네, 발휘되는 이런 기능으로 바로 이들이 조화롭게 발달될 때 바로 사회성도 조화롭게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회성에 이런 관여하는 뇌 구조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신경계 구조와 기능부터 또 감각, 지각부터 여러 가지 뇌 구조와 기능을 배웠는데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계속해서 이 반복이 되면서 조금씩 이런 심화된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우리 손에 네, 몇 번, 여러 번 나왔죠. 우리가 처음에 신경계 구조에서도 나왔고 또 어디에서 배우셨나요? 네, 운동에서 또 중요한 부위라고 했는데 네, 또 사회성에서 나오죠. 우리 무게 10분의 1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뇌 신경세포가 300억 개 이상 있는 네, 아주 중요한 구조물이었습니다. 네, 손에는 이런 사회성에 바로 한마디로 어떤 코디네이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손에는 이런 주위의 연속적인 조율을 담당을 합니다. 이런 시각, 청각, 어떤 촉각 정보를 취하면서 이런 연속적인 신체의 움직임을 조율을 합니다. 인지 기능에 있어서도 바로 어떤 주의의 전환같이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의의 전환. 네, 누가 이제 뭔가 이름을 부르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 즉각적으로 반응한 게 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자폐증 아기와 바로 이 손해가 손상된 이런 환자는 바로 이 주의 전환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네, 주의를 돌렸을 때 상대방은 이미 다른 것에 주의하게 되고 그래서 사회적인 이런 상호작용에 참여하기 어렵게 된다는 거죠. 엄마가 자 엄마 봐 이렇게 했는데 안 본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네, 또 딴 일 하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엄마를 쳐다본다는 거죠.
이 즉각적인 이런 전환이 어렵게 됩니다. 대부분의 바로 이 자폐증 환자가 이런 손의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두엽, 또 전두엽 여러 번 저희가 또 배웠습니다. 또 전두엽의 대표적인 기능들은 또 운동 영역들이 있었고, 또한 정서의 이런 통제, 또 운동의 전략적인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뇌 공부할 때 바로 이 전두엽을 빼놓고 공부를 할 수는 없었죠. 바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성찰이라든가, 또 여기 보시면 통찰, 그런 부위를 바로 이 전두엽이 하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전두엽이 이렇게 손상이 되었을 때 바로 정서의 조절을 못하는 사례를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우리 피네아스 게이지의 사례를 통해서 전두엽에 손상이 입었을 때 이런 정서적인 문제,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런 활동들도 하기가 어렵게 된 거죠. 바로 이 전두엽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장단점과 특징이 있는지, 나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등을 파악해야 행동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근데 이 전두엽을 잘 활용하고 이게 전두엽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려고 그러면 바로 이제 저희가 이런 적절한 운동이라든가 또 휴식, 그리고 아주 이제 적절한 영양소 등을 잘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못했을 때 바로 이 전두엽의 이런 통찰력, 이런 것들을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자폐아들은 바로 이 자신의 이런 장애나 입장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사회적으로 어떤 수용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런 부적절한 행동을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자폐아는 바로 충동적,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고, 또 타인의 욕구와 갈망을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반사회적 성격 장애라고 하고, 또한 ADHD도 이러한 성향이 나타납니다. 또 이제 편도체와 전두엽 회로인데요. 바로 이 같이 동기부여다. 우리 전두엽은 방금 통찰을 담당하고 인지 사고에 아주 중요한 역할인데요. 우리 편도체 몇 번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요. 바로 어떤 역할을 담당했죠. 우리 정서 중에 공포와 놀람, 또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날 때 처음으로 자극이 주어져서 우리 그런 스트레스 반응을 야기하는 도전, 도주 반응을 이제 이끌어낸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죠. 바로 이 편도체와 이 전두엽이 이제 아주 또 중요한 우리 사회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뇌과학자들이 바로 이 편도체와 이 전두엽의 이 연결망이 잘 활성화되었을 때 뭔가 다른 사람의 공감하고 또 이해하고 그런 능력들이 생기는데, 이제 막 운동을 너무 안 한다든가, 이제 그런 부적절한 영양소를 섭취한다든가, 또 휴식을 잘 취하지 못했을 때 이 연결망들이 이제 뭔가 훼손이 되게 되는 거죠. 올바른 이런 결정을 하는데 바로 이 정서가 큰 영향을 미치고, 또한 특정한 이런 선택지에 이 정서적 가치가 부여되어야 이를 선택할 이런 동기가 부여되어서 이 목적지향적 결정과 행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정서는 행동을 이끄는 이 나침반 역할을 하는데요. 바로 우리 편도가 또 대표적으로 불안, 공포, 그런 걸 담당하죠. 바로 불안, 공포, 분노 반응이 일어날 때 바로 이 전두엽에 개입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조절해주고 그걸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전두엽에 개입이 있어야 이러한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전두엽의 복내측 영역에 손상이 생기면 바로 이런 황당한 사회적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 복내측을 일부 제거한 유능한 사업가인 이 엘리엇이 이 수술을 하고 나가지고 업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정이
사업 실패로 이끌지 모른다는 것은 신경 쓰지 않는 듯 행동을 했고 결국 실직하고 사업에 이렇게 실패를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바로 이 정서의 이런 부재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 공포나 놀람을 담당하는 이 편도가 이제 이 사회적 공포의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데 바로 이 편도체가 어떤 모호한 이런 사회적 불안에 더 잘 반응을 합니다. 불안이라든가 놀라움, 또 공포, 분노 등의 감정을 처리하는데 이들이 명확할 때보다 모호할 때 바로 더 빠르게 반응을 보입니다. 이 모호한 정서를 빨리 알아차리고 대처하는 기술은 바로 이 사회적 관계의 정립에 필수적이죠. 뭐 느낌을 가지고 딱 이렇게 막 생각하기 전에 야, 요즘 조금 느낌이 안 좋아. 이렇게 사업에 뭐 성공하신 분들 보면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결정을 또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뇌의 기능이 또 잘 활성화될 때 또 잘 할 수가 있겠죠. 편도체 손상 시 바로 지능은 정상이고 기본 정서의 판단도 정상이지만 두려움과 같은 모호한 정서를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축두엽의 아래쪽에 이 그림 보시면 이 방추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얼굴을 인지하는 영역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안면 실인증이라고 바로 얼굴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바로 이 방추해의 손상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리고 얼굴의 특징, 성별 등은 알지만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인지는 알아보지 못하며 목소리나 제스처, 상황 등으로 또 파악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방추의 손상하고 관련된 이 질환이 있는데 바로 카그라스 증후군이라는 겁니다. 마치 이제 부모나 배우자 등 친숙한 사람의 이 얼굴은 알아보지만 이걸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네. 뭔가 이 방추에 손상이 있을 때 그런 특히 부모, 배우자 굉장히 친숙한 사람이죠. 뭔가 뭐 그 사람의 느낌이 정이 없어. 뭐 이렇게 이유를 대면서 이 가짜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상회, 여러 가지 뇌가 지금 사회성하고 관련이 있네요. 또 우리 대상회, 우리 정서의 이런 고등 정서를 담당하는 이 대상회, 띠처럼 둘러싸여 있다고 대상회. 그래서 띠랑 피질, 뭐 띠피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런 고통의 감정이입, 공감을 담당하는 또 중요한 역할입니다. 주위에 뭐 친구의 뭐 또 가족이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생겼는데 그거에 이렇게 너 참 힘들겠구나. 이렇게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대상의 기능이 잘 활성화되었을 때 그런 것들을 잘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주위 사람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이 대상에는 고통의 이런 정서와 의미를 결정하고 고통을 예측하고 어떤 피하는 방식을 학습하는 데 관여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바로 이 전측 대상해가 손상을 입은 후에 어떤 만성적인 고통이 완화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고통을 느끼지만 바로 이 절망 같은 정서적인 반응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상에는 이런 감각적 통증만이 아니라 바로 감정 이입에 의한 통증에도 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족이 너무 힘들어하면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할 때 그때 이 대상애가 이 반응을 합니다. 너도 아프지 하면서 나도 아파. 그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고통을 이제 담당하는 부위가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 뇌의 대상애가 담당을 합니다. 대상애가 손상되면 바로 이 정서적인 측면 없이 감각만 이렇게 느끼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이입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 뇌에서 이제 잔해와 운해가 있는데 운해가 이제 이러한 사회성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우방부의 이런 뒤쪽의 후두정엽은 다양한 감각, 특히나 이 시각이나 촉각의 이 정보를 받아서 자신의 이런 신체와 세상에 대한 3차원적
공간 정보를 갖고 이를 움직임 생성에 이용을 하는데요. 우방구의 이런 손상은 어떤 사회적인 이런 난독증을 야기합니다. 바로 이 비언어적이고 사회적인 이런 단서를 잘 읽지 못하고 바로 사회관계에서 만선적인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방구가 손상되면 문자적인 내용은 잘 이해하지만, 왜냐하면 자네가 언어 영역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해하지만 이런 은유와 농담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제스처, 얼굴 표정, 어조 같은 이런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단어를 또한 놓치게 된다는 거죠. 네, 이제 이런 마지막으로 사회성의 이제 장애, 대표적인 거 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 이제 이 전두엽의 저활성화. 네, 바로 전두엽의 우리 손상도 이제 배웠죠. 그와 연결되어서 이 전두엽의 이 저활성은 바로 충동적이고 무책임하며 폭력적 이런 것들이 각성 저하가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 전두엽이 저활성화되어서 충동 억제에 곤란을 겪는다는 거죠. 이게 제어를 마음이 좀 화났을 때, 네, 이제 그거를 잘 제어하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것들 아주 중요하죠. 또한 사회성 장애인 자폐증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회관계와 의사소통 능력이 없거나 약하고 반복적이고 무의미한 이런 동작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능이 바로 떨어지고 독특하고 또한 고유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폐증은 또한 유전될 가능성이 크고요. 출생 전에 이런 탈리노마이드 복용이나 이 목의 이 풍진 감염 등의 바로 이 태아 발달 과정을 방해하는 이런 사건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뇌의 크기는 출생 시 정상이지만 2, 4세에 이르면 정상인보다 커지기도 하고요. 뇌의 상위 영역 간의 옹골이 이런 소통에도 결함을 보입니다. 네, 다음은 우리 뇌의 발달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의 발달은 이런 뉴런의 성장과 발달과 관련이 있는데요. 주로 대표적인 게 이제 증식, 먼저 증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동하고 그 다음에 분화하고 시냅스 생성의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네, 먼저 우리 뇌세포가 이렇게 증식을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동을 하고 이제 분할을 한다는 것. 그러니까 처음에 생겼을 때는 이게 시각세포가 될지 청각세포가 될지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동을 하고 나면 이제 후디엽으로 가면 이 시각세포가 되고 측디엽으로 가면 이게 청각세포가 됩니다. 바로 이 증식은 새로운 세포들이 생성되는 건데요. 이 대부분의 바로 이 심피질 뉴런들이 임신 5주에서 이 5개월 사이에 생성이 됩니다. 분당 막 25만 개가 생성이 되고요. 또 연구자에 따라서 막 더 수십만 개의 이 숫자가 더 높여지기도 합니다. 이 대부분이 바로 출생 이전에 완료가 됩니다. 성체의 이런 뇌실 구역이 어느 정도의 이런 뉴런 생성 능력을 유지하고 있어 성인이 되어도 새로운 뉴런 생성이 가능하나 우리 중추신경계에 일어난 손상을 바로 회복할 수준은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증식이 된 다음에 이동을 하는데요. 발달 초기 단계에서는 이런 뇌실의 벽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세포들은 원래 있던 자리에 남아서 분열과 이런 재분열을 계속을 합니다. 다른 세포들은 이런 원시 뉴런과 교세포가 되어 뇌 안에서 바로 최종 목적지가 될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을 한 다음에 이제 분화가 됩니다. 이 신경 모세포들이 신경계 내에서 바로 자신들이 적합한 자리를 찾아 이동한 후에는 이들이 뉴런으로 분화되면서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 축삭돌기, 수상돌기가 될 이런 돌기들을 뻗어나가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나면 우리 수초화라고 이제 배웠죠. 우리 축삭돌기에 이 지방질로 이렇게 씌워질고 그게 잘 됐을 때 이 정보 전달이 아주 빠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동물에서 이런 뉴런에서 축삭이 형성된 후 이 교세포들이 신경 전달 속도를 높이는 이런 절연성 지방의 표피를 생성함에 따라 수초화가 되는 축삭들이 많아지는데요. 인간의 경우 수초는 바로 척수에서 먼저 형성되고 그 다음으로
이 후뇌, 중뇌, 전뇌에서 형성이 됩니다. 뉴런의 이런 증식이나 이동과 달리 바로 점진적으로 이 수초화는 오랫동안 계속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이나 아까 이야기 드린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네, 바로 이 시냅스, 뉴런과 뉴런 사이의 이런 연결망은 네, 평생 동안 계속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냅스와 세포의 제거. 우리 뇌는 이런 1000억 개의 신경세포 그리고 뭐 이 100조 개의 이 시냅스 연결망이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 뇌는 조금씩 만들어서 늘려 나가는 게 아니라 많이 만들었다가 이렇게 불필요한 네, 우리 신경망들은 이 제거를 합니다. 네, 왜 그럴까요? 바로 경험과 그런 환경에 의해서 가장 최적화한 우리의 뇌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바로 이 신경계에서는 이 필요한 것보다 바로 이 많은 뉴런들이 처음에 만들어지고 바로 그 중에서 적절한 연결을 확립하지 못한 뉴런들이 나중에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서 이제 경험이 아주 뇌 발달에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까지 살아남을 이런 시냅스보다 더 많은 시냅스가 형성되어 그중 덜 활동적인 것들이 폐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생 이전부터 바로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이들의 신경 연결을 정년하는, 정년은 아주 이렇게 깨끗하고 고도화시키는 그러한 정렬, 이런 부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긴 발달 과정이 따릅니다. 네, 새롭게 만들어진 뉴런과 이런 시냅스 숫자에 바로 이 대규모의 어떤 감소가 일어납니다. 올바른 이런 뇌 기능의 발달은 바로 이 세포와 시냅스의 발생 그리고 제거 사이에 바로 이 섬세한 균형이 필요하고 이 시냅스 제거가 문제가 아니라 아주 뇌 발달에 꼭 필수적인 그러한 작용이라는 겁니다. 이런 경로 형성 과정에서 상당 부분의 뉴런들이 바로 이 세포 애정사로 알려진 현상에 의해서 제거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축삭들이 목적지에 이르러 바로 시냅스 형성이 시작된 후 시냅스 전 축삭과 세포들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바로 이 발생 중에 어떤 세포 사멸을 이 애정된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유정적인 이런 정보에 의하여 스스로 파괴한다는 이런 사실을 반영합니다. 바로 이 신경 영양인자라고 불리는 이 펩타이드는 바로 이러한 유전적 프로그램을 차단함으로써 뉴런을 생존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뇌 발달에 바로 이 경험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네. 예전에는 이런 뇌 발달에 유전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지만 요즘은 이런 환경의 중요성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후생 유전학이다 해서 아주 뇌과학에서 최근에 아주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풍요로운 환경은 많은 다양한 종들에게 축삭과 수상돌기의 이 발화를 촉진합니다. 많은 학문적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정식 교육을 덜 받은 이런 사람들보다 더 길고 넓게 분포된 이런 수상돌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이 경험의 차이는 어떤 특정 감각체계에 할당되는 뇌의 양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뇌의 이런 경험적 반응으로 자기 스스로를 한계 내에서 바로 재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진화시켜 왔습니다. 뇌의 이런 해부학적 구조의 바로 이 가소성, 우리 뇌가 변화할 수 있는 성질, 우리 상과목에서 또 자세하게 배울 건데요. 이 가소성 덕분에 바로 개개인의 활동에 적합하도록 이 맞춤 설계를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뇌 발달이 또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고등 인지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 저희가 이런 학습 그리고 배운 것을 기억하는 게 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억에 대해서 또 잠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학습이라는 것은 새로운 어떤 정보나 지식을 획득하는 건데요. 또 우리 사회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학습, 기억에 또 너무 경쟁에 짓눌리다 보니까 뭔가 학습, 배워야 된다 이러면 막 또 스트레스 받는다. 네, 그런 분들을 많으시죠. 하지만 적절하게 어떻게 뇌 발달과 맞추어 가지고 이제는 뭐 평생 학습, 100세 시대다 보니까 이런 학습이 계속 되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이 기억은 학습된 정보를 보유하는 것인데요. 학습과 기억은 이런 두뇌가 평생에 걸쳐 외부 환경에 적응해가는 과정입니다. 학습과 기억은 바로 이런 신경세포, 수상돌기의 성장과 또 관련이 있는데요. 뇌의 이런 전기 활동상의 변화가 2차 전달 물질을 만들고 또한 그래서 기존 시냅스 단백질들의 변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기억의 이런 물리적인 실체는 실제 이런 신경세포의 이런 시냅스 연결망 등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심피실 또 내측뒤옆 편도체 손의 척수 등에서 이런 신경세포들이 시냅스로 연결되어서 기억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 기억은 서술할 수 있느냐, 서술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있느냐, 말로 할 수 없느냐에 따라서 서술적인 기억 그리고 비서술적인 이 기억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 서술적인 기억은 또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죠? 네, 서울이죠. 이런 사실, 이런 의미적인 기억과 그리고 이 사건, 어떤 일상적인 일화적인 기억을 나타내는 바로 이 일화기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일상생활에서 바로 기억이라고 말하는 부분으로 사실과 사건들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요. 바로 의식적으로 어떤 특정 사건을 회상함으로써 저장된 정보를 불러옵니다.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 외형 기억이다 이렇게 불리고요. 기억이 쉽게 형성되고 또한 쉽게 잊혀집니다. 네, 우리 비서술 기억은 이제 서술할 수 없는 기억이다 해서 내형 기억이다. 또한 다른 말로 또 암묵 기억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대표적인 기억이 바로 이 절차 기억입니다. 바로 저희가 수영을 한다든가 또 자전거를 탄다든가 내가 자전거를 어떻게 타는지 말로 설명하려면 손잡이를 잡고 페달을 돌리면서 이렇게 가는 거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 딱 말은 잘 못하더라도 자전거를 딱 타면 이렇게 탈 수가 있죠. 바로 우리 몸이 주로 어떤 또 악기를 연주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이 절차 기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 습관, 행동 등이 포함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편도, 이 공포나 놀람 같은 이 정보들이 기억되는 부위, 그런 편도에 저장되는 기억. 또 의식적인 회상 없이도 이런 자연스럽게 뭔가 감정에 스며듭니다. 몸으로 직접 겪은 이런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두고 있어서 바로 이 암묵 기억이다.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친 바로 반복과 연습의 결과로 형성되고 또한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네. 어렸을 때 이렇게 자전거 타고 또 10년 만에 자전거를 타도 어렵지 않게 또 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그림으로 보시면 이 서술 기억은 아까 사실이냐 사건이냐, 그리고 비서술 기억은 이렇게 아까 절차 기억, 그리고 아까 편도에 저장된 기억. 어렸을 때 이렇게 뱀을 보고 놀랬다 이러면 나이가 들어서도 이 뱀만 보면 굉장히 공포를 느끼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편도에 그 정보들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고 해서 우리 파블로의 실험을 통해서 우리 개에게 먹이를 줄 때마다 종을 울렸더니 이제 종만 울려도 개가 이렇게 침을 이렇게 계속 분비를 많이 한 거죠. 이 조건 반응에 대한 그런 조건 형성도 어떤 비서술 기억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은 바로 서술할 수 있느냐, 서술할 수 없느냐에 따라서 나눠지고요. 또 하나는 이 시간에 따라서 단기 기억이냐, 장기 기억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장기 기억은 기억이 처음 저장된 후 또 며칠, 몇 개월, 몇 년 후에도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기억. 단기 기억은 또 쉽게 잊혀지는 기억. 그 중에서 이제 단기 기억과 비슷한 우리 작업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정보를 잠시 보유하는 기억입니다. 뭔가 요리 레시피를 잠깐 보고 요리를 하거나 누가 전화번호를 불러줬을 때 잠깐 기억하는 그런 기억들이고 그래서 전두엽이 관여하며
또한 단기 기억과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 기억을 담당하는 곳은 우리의 해마인데요. 바로 이 헨리 몰레이슨이라는 HM 환자가 바로 10살 때부터 경미한 이런 간질 증상이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이 간질 환자들의 이 축지엽을 제거를 했는데요. 축지엽을 제거하다 보면 우리 기억을 담당하는 이 해마를 제거를 한 거죠. 나이가 들면서 이 HM 환자가 경련, 혀 깨물기, 의식불명 등의 이런 심각한 발작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27세 때 이 양측의 내축두엽을 제거를 한 거죠. 바로 이 편도와 해마의 앞쪽 3분의 1을 제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지각이나 지능, 성격 등은 영향은 없는데 어떤 새로운 서술 기억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술 기억 중에서 일화기억, 일상적인 이 기억들이 재생이 안 된다는 거죠. 네. 해마는 바로 이 서술기억 공고화 과정에 바로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알려졌는데요. 바로 이 HM 환자를 통해서 그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뇌의 노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로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우리 뇌는 노화에 의해서 뇌의 구조적, 이런 생학적, 기능적인 이런 면에서 점진적으로 악화된다고 여겨졌는데요. 현재는 바로 이 전 생애에 걸쳐 적절한 관리와 훈련을 통해 노인이 되어서도 뇌 기능이 정상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뇌 훈련이 더욱더 필요하게 된 거죠. 이 노화와 따른 이런 신경계의 변화인데요. 뇌의 무게, 이미지 영상으로 뇌의 무게, 부피, 대사 측정 시 정신질환이 없는 젊은 성인과 노인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치매의 대표적인 치매, 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는 바로 젊은 성인보다 심한 이런 뇌피질의 위축이 있고요. 또한 건강한 노인의 뇌의 무게는 젊은 성인보다 6에서 11% 정도 약간 감소하는데 이것은 정신 능력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신경세포의 수는 바로 노화의 특징은 뉴런의 손실인데요. 인간의 뇌는 알다시피 약 1000억 개의 뉴런, 그리고 신경교세포는 약 10배 정도 많다고 했죠. 그리고 평균적으로 뉴런은 약 1만 개의 연결, 어떤 이제 연구자들은 2,000개, 또 1,000개, 어떤 연구자들은 1만 개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경계의 연결을 통해 뇌 외부 환경 간의 이런 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요. 바로 기능적으로 그리고 병리적으로 결함이 없는 노인의 뇌에서 이런 뉴런의 이런 손실은 일부에 국한되고 또한 상당한 정도로 개인적인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뉴런의 숫자는 줄어드는데 이제 이 교세포의 수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대부분의 영역에서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가는 어떤 소수의 이런 뉴런 손실 그리고 기능 이상에 대한 보상 반응으로 또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수상돌기와 시냅스가 손실이 되는데요. 정상적인 이런 뉴런 체계는 대부분의 건강한 노인에게서 유지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수상돌기의 수가 감소합니다. 근데 치매에서는 소실이 아주 더 급격하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뉴런에서 이런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능을 하는 이런 수상돌기의 소실은 뉴런을 고립시키고 뉴런 간의 연결에 장애를 가져옵니다. 수상돌기의 이런 소실에 따라 시냅스의 수도 감소가 되겠죠. 뉴런이 이런 소실되거나 손상되면 인접한 뉴런에서 이런 시냅스 연결수를 늘리는 이런 반동성 시냅스 형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노인의 뇌에서는 아주 효율적이지 못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네, 어떻게 이 관리를 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두뇌 노화의 특성입니다. 네, 바로 신경계의 변화에 노화에 따라 이런 신경 전달 물질, 뇌 에너지, 이런 대사 및 혈관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신경계의 기능은 대부분의 노인에서 잘 유지되고 보존된다는 겁니다. 뇌가 노화됨에 따라 이런 가소성의 효율은 떨어지지만 온전히 소실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성인 및 노인의 뇌에서 바로 이 새로운 세포의 증식도 가능합니다. 뇌 기능은 바로 적절한 관리,
학습을 통해서 노인에서도 정상적으로 지속될 수 있으며 또한 정신적 신경학상의 이런 능력 확장은 바로 이 성공적인 노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브레인트레이너 공부하신 분들도 이 젊은 층보다 오히려 뭔가 제2의 직업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노화를 굉장히 예방하는데 또 도움이 되니까 네, 조금씩 이렇게 꾸준하게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적중 예상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이 사회성이 기초가 되어 강력한 공동체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반응을 지연하는 기제로 진화했고 복잡하고 해부학적으로 구분된 단계들을 거쳐 처리된다. 네, 뭐였죠? 바로 언어였습니다. 언어는 사회성의 기초가 되어 강력한 공동체 형성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사회성은 주의, 지각, 정서, 동기, 기억, 운동, 언어 등 수많은 인지 기능의 상호작용으로 발달되고 발휘됩니다. 많은 뇌 영역 중에서 의식의 이런 연속적 전환에 필요한 손해, 행동의 목적성과 같은 가치를 부여하는 편도체 등도 아주 중요하죠. 기억에는 서술 가능 여부에 따라 서술 기억, 비서술 기억, 그리고 서술 기억은 의식이 가능한 외형 기억이고 비서술 기억은 내형 기억, 암묵 기억입니다. 노화된 뇌는 뇌 기능이 정상적으로 지속될 수 있고 재생 능력이 있으며 새로운 세포가 생기며 가소성에 의해 평생 변화합니다. 네, 오늘까지 해서 1과목 두뇌의 구조와 기능을 마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2과목 두뇌 특성 평가법으로 가겠습니다. 1강 두뇌 특성 평가의 이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